이제 대구 에라건의 역사와 그 현재 현안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이 논의의 발제에 앞서 드리는 경건을 통해서 서로 하는 몸, 한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총회 역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정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발자취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따뜻한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총회 역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경호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 일에 이렇게 뜻을 같이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핵심 기둥으로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각 노회 역사위원장님들과 그리고 노회 임원 여러분,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그 일에 앞장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기독교 유산협의회 회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는 지교회와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대구 에라건 대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복되고 뜻깊은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려주신 실무자 또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깊은 아픔과 눈물, 그리고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랑과 치유가 머물렀던 대구 에라건 온전히 우리가 마주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대구 에라건이 품고 있는 지난날의 선교적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그 에라건의 그 선교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거룩한 영적 유산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다리를 놓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안의 다리입니다. 대구 에라건의 현재 상황과 당면 과제를 솔직하게 짚어보고 또 지혜롭게 해결할 현안 토론의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다리입니다. 에라건이 지닌 근대사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잘 밝히고 또 총회 사적으로 지정돼야 할 당면한 그 이유와 명분을 확립하고자 하는 귀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래의 다리입니다. 이제 사적 지정을 넘어 이곳을 미래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교육과 또 선교의 장으로 활용할 실제적인 사업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록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내일의 영적 생명력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회성의 어떤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대구 에라건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존중과 또 이상을 되찾는 그런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귀한 고견과 기도가 참 밑거름이 되어졌어. 우리 총회
역사가 더욱 풍성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논의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대구예락원 문제 현황에 대해서 우리 대구예락원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신 김병구 장로님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동로회 소속 김병구 장로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총회의 빛나는 업적을 부족한 저의 입술에 담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구예락원은 1924년 11월 11일 대영 나환자 구료회 조선지부 유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968년 4월 15일 재단법인 대구애락보건병원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였고 정관 또한 현재 정관으로 개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9월 26일 제90회 총회에서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애락원과 우리 총회는 한 몸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1918년 제7회 총회에서 최홍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문동병 연조회가 발족되고 다음 해인 1919년 제8회 총회부터 삼처병원, 즉 예수애양원으로 발전한 광주나병원, 부산상해원으로 발전한 부산나병원, 대구애락원으로 발전한 대구나병원, 이렇게 삼처병원의 막대한 자금과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한센병을 그 당시에는 문동병 혹은 나병원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통일적으로 한센병이라고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처음으로부터 시행된 것이 2007년 10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나병원들은 법과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치료받는 한센인들은 재중원 등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 비해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처할 곳이 필요했고 생활이 보장되는 삶의 터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구나병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대구보건소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구보건소에서는 대구나병원은 1995년 6월 29일 의료기관 종류상 의원인 재단법인 대구애락보건병원 부속의원 명칭으로 신규 개설한 후 2004년 12월 24일 대구의원으로 변경을 하였다고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구애락원에서는 부속 병원으로 있던 내의 병원을 폐업을 하고 현재는 대구애락의원이라는 의료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구애락원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자금이 총 224원 25전 6리였습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 224원 25전 6리를 AI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현재 재산으로 약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하루 노임이 1원이고 정도이고 살 한 가마니 가격이 10원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가 대구애락원에 지원한 금액은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금액만 2,720원 93전입니다. 대구애락원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배 이상을 총회가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당시에는 미국 북장로교 대표자 2명,
미국 남장로교 대표자 2명, 호주 장로교 대표자 2명, 이렇게 6명의 선교사님들로만 이사회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구 A라고는 의료법인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육을 구원하는 것이 법인의 설립 목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센인들은 치료는 물론이고 독립된 삶의 터전이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대구 A락원은 우리 총회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과 해외 선교회에서 우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는 금액으로 주변의 토지들을 매입하여 생활과 삶의 터전을 만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서양 건축 기법으로 원생들의 주거시설을 건축하고 치료시설인 병동을 건축하여 한센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록을 살펴보았더니 전주예수병원 마로덕 기념관이 1912년부터 1913년에 건축되었더랍니다.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는 대구 동산병원 구관은 1916년부터 1918년에 건축되었습니다. 대구 A락원은 1918년 한식병동을 신축하여 환자 140명을 수용하였고 1923년에는 양식병동 2층 한 동을 신축하여 환자 186명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는 추가로 양식병동 2층 한 동을 신축하여 환자 238명을 수용하였고 1928년 한식병동 한 동을 증축하여 환자 402명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병동 한 동과 축사 4동을 신축하여 양돈 사업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402명을 추가 수용하였습니다. 1936년에는 병동 2동을 신축하여 환자 662명을 수용하는 등입니다. 이렇게 수용된 원생들이 약 1,7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골 마을에 갔을 때 한 300명 정도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라면 꽤 큰 시골 마을입니다. 1,700명 정도의 원생이 한 곳에서 수용되어 시설을 운영하고 수용되어 있다면 꽤 큰 규모라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건축된 병동 및 생활관들은 소록도에도 없는 국내 유일한 한센인 생활관 및 병동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은 2층 병동이나 생활관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자산들이고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대구 A락원 내부에 들어가 보면 경주 첨성대와 비슷한 건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몰라서 좀 여쭤봤더니 한때는 의료기관에서 한센병이 전염병이라고 오진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 A락원에 입원되어 있는 원생들 중에 남자 약 한 450명을 데려다가 강제 거세를 한 사건. 그것을 그쪽에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소중한 자료인 건축물들이 개인의 욕심에 따라 허물어지고 소실되고 현재 대구 A락원에 남은 것이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이와 같이 대구 A락원은 선교사님들과 원생들의 헌신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총회는 1919년 제8회 총회를 시작으로 대구 A락원에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고 총회 소속 해외 선교회에서도 우리 총회 허락을 받아 자금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들은 현재도 우리 총회 회의록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구 A락원의 원생들은 농업, 양돈업, 양계장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선교사님들과 우리 총회는 주변의 토지들을 매입하고 생활관과 치료를 위하여 서양식 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원생 대표 혹은
원생 연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 신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때는 일본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1931년에 나병자 개정법을 만들어 자국의 모든 한센병 환자들은 강제로 국립요양소로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본 나병자 개정법을 1936년부터 조선에 적용을 하였고, 조선에 있는 나병자들을 소록도와 같은 시설로 강제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 및 권리를 다 몰수하였습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나병자 개정법을 적용받는 우리 총회에서도 1940년 제29회 총회를 마지막으로 나병원에 대한 지원이 끊깁니다. 또한 일본은 한센인들의 모든 재산을 일본 조선경찰협회로 몰수하여 등기를 하였고, 일본이 강제로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때 대구 애락원도 일본인들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애락원에 있는 모든 재산 권리를 몰수하고 일본 조선경찰협회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1948년 미군정법 제162호 일본 적산관리 명의의 등기 말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본이 강제로 몰수한 모든 재산을 무효로 하고 전 소유자 혹은 상속인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소록도 등에 강제 수용되어 있던 한센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몰수되었던 그들의 재산을 되찾아 한센인 정착촌을 만들고 공동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국에서 약 82개로 이루어져 있는 한센인 정착촌입니다. 그러나 대구 애락원은 이와 같은 미군정법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모든 부동산 등기는 여전히 일본 조선경찰협회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7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애락원도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정관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특히 정관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나누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애락원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1972년부터 1974년 사이에 엄청난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대구 애락원은 미군정법 제162조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오다가 일본 조선경찰협회로 몰수되어 있던 부동산들을 기부 혹은 차고 등의 명분으로 모두 다 대구 애락원으로 소유권 변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산을 기부했던 원생들의 나이가 100세들이 막 넘습니다. 일제시대나 전쟁 중에 사망한 원생들을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망하였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애락원은 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법이 시행된 후 1972년부터 74년 사이에 원생들의 앞으로 명의시탕된 모든 재산들을 서류상 기부한 것으로 꾸민 상태에서 부동산 등기를 대구 애락원으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1984년도에 출생하여 대구 애락원에 입소한 원생 대표를 지냈던 윤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본명 얘기하면 나중에 혼날까봐 그냥 윤모 씨라고 합니다. 이분 앞으로 대구 애락원 부지의 재산이 상당히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된 후 1972년부터 74년 사이에 기부 혹은 차고 등의 명분으로 모두 대구 애락원으로 소유권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호적 등본을 살펴보았더니 호적 등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57년 3월 17일 07시 10분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52번지에서 사망. 2002년 2월 11일 비동거 친족 광모씨 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3세의 나이로 1957년도에 사망하였다는 윤모 씨가 죽은 지 20년이 지난 1972년부터 74년 사이에 본인이 돌려받아야 할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현실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즉 폐쇄 등기부 등본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집원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고 다시 폐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넘어가면 최초 부동산 소유자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어 왔고 어디로 갔다는 사실은 등기로만으로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애락원은 이미 사망한 원생들의 명의로 된 수많은 부동산을 기부 등의 명분으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파악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 애락원의 총 자본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224원 25전 6리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 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640억 48만 9,364원으로 변경을 합니다. 2025년 결산 공시 기준 한국 전체 공익법인의 숫자는 21,318개입니다. 이 중에 자산 순위로 보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아산사회복지재단과 더불어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 애락원이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 애락원은 수천억 원의 자산은 보유하고 있고 임직원이 30명이 넘지만 생활하는 고작 원생들은 고작 11명 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나이 또한 다 80세가 넘었습니다. 향후 예상상 3년에서 5년 안에 모두 자연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3항에는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용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 남은 재산의 처리 제1항에서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구 애락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원의 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 애락원은 1924년 11월 11일 법인을 설립한 당시에는부터는 부동산의 거래는 흔적이 없습니다. 사고 판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3년이 지난 1987년부터 대구시 서구 내당동 일대 토지들을 매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01년 6월까지 총 21,705평의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 매각 대금이 그 당시 금액으로 115억 5,241만 400원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보면 2천억 원이 훨씬 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의 사용처나 흔적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관에 따라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기관에 보고를 하거나 감사를 받은 사실 또한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입수한 법인 설립 이후 변경 재산 목록이라는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006년 3월에 작성된 대구 애락원 전체 재산 목록표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 목록표와 대비를 해보았더니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26필지의 토지가 증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과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된 토지가 약 70필지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재산 목록표에는 있는데 현재 재산 목록에는 없는 재산에 대한 지번을 확인해서 등기부 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타인에게로 매각되어 있었습니다. 그 매각된 금액은 기록된 것만 241억 5,915만 3,3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감사나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애락원이 우리 총회로 보고한 재산 목록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매년 15억 8,900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사용처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해방 이후 인권유린의 최고의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아마 부산형제원이라고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금전적 비리 기구의 대표적인 기관은 저는 대구 애락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대구 애락원의 설립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땅의 선교 독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들은 동로회와 우리 총회를 창립하시고 미국 연합장로교회와 미국 남장로회, 호주장로회는 1964년 4월 제49회 총회에서 총회 기구인 협동사업부를 신설하고 상호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969년 제54회 총회에서는 협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상호협정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한 이 협정서의 제5조 제산에는 각 자매교회는 한국에 있는 그들의 모든 재산을 한국 교회의 선교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총회 기구표를 만들었고 우리 총회 회의록에 기구표를 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구표에 보면 연합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호주장로회와 협동위원회가 총회 기구표에 기구로 등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협동위원회는 1973년 제58회 총회에서 해외교회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81년 제66회 총회에서는 다시 세계교회 선교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982년 제67회 총회에서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선교를 독립을 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98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에 계시는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은 선교 활동을 중단하고 모두 출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983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렇다고 선교사님들이 저는 한국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총회 승인을 받아서 중요한 업무 처리를 하는 선교사님들은 남아 계셨습니다. 다만 선교에 관한 업무는 모두 중단하였습니다. 1982년 제67회 총회는 역사적인 총회였습니다. 우리 총회와 미국 장로회, 미국 연합장로회, 호주장로교회는 1982년 4월 5일부터 8일까지 경주에서 사동역교회 세계선교정책협의회를 가지고 상호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서에 따라서 미국 장로교회, 미국 연합장로교회, 호주 연합장로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와 권한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 이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총회 백주년 기념관 부지는 여전도회 회관 부지도 이때 이양된 것입니다.
대구 애락원의 설립자도 이때 총회로 이양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사님들이 출국을 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권리와 권한을 우리 총회로 이양하고 출국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67회 총회 회의록이나 우리 총회 회의록에 상세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애락원은 정관 제5조에는 법인의 설립자는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 유지재단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 11월 24일 대구 애락원은 설립자 이양에 대하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관 제6조의 설립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 유지재단에 설립자 양도에 관한 사실 확인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 유지재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의 협정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에 대구 애락원의 설립자를 이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것을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아마 오늘 안내책자에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5일 우리 총회장님의 명의로 대구 애락원 정관 5조 설립자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 유지재단에 대구 애락원 설립자 이양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는 것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923년 6월 14일 설립자는 본 법인은 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의 협정에 따라 1989년부터 대구 애락원 정관 제5조의 설립자의 권한 일체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이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대구 애락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설립자를 아초볼드 그레이 플래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더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AI, 챗 GPT에서 대구 애락원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구 애락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한센병 치료 복지기관 가운데 하나로 1909년 미국 북장로 선교사인 아처볼드 그레이 플래처가 대구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AI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보면 1909년 내한한 선교사 플래처가 대구에 초가집을 마련하고 한센 환자 20명을 수용하면서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토문화 전자대전에서는 1913년 개신교 선교사들이 대형 나환자 구료회 본부의 지원을 받아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52에 나환자들을 치료할 보호소를 세우면서 나병 환자를 수용하여 치료를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구 향토문화백과에서는 대구 동산병원 설립자인 존슨은 1909년 6월 병원 근처 선교지부 구내에 초가 한 채를 매입하여 나환자 10명을 수용하여 나환자 요양사업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구문화역사대전에서는 1909년 내한하여 1911년 대구 동산병원 원장이 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플래처가 부임 직후 남성정에 초가집을 마련하고 한센병 환자 2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 총회가 대구 애락원의 설립자이며 총회가 나병원 때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참고로 플래처 선교사님은 1909년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처음 내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로 첫 파송이 되어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원주가 감리교 선교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안동으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금곡동에 가옥을 구입하여 진료를 하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안동 성소병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911년 대구 동산병원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하였고 1924년 대구 애락원 법인 설립 당시 미국 북장로교 대표자 2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부속 의료기관인 대구 애락보건의 병원장으로 대구 애락원의 이사로 재직한 바는 있으나 설립자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 이제부터는 대구 애락원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구 나병원에 대한 총회가 지원한 자료와 대한민국 법원이 발급한 대구 애락원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모든 문서나 기관에서 왜곡되게 기록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반성해야 합니다. 대구 애락원 전현직 임원들은 모두 우리 교단 소속 목사님,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나 일부 임원들은 정당한 총회의 지시를 거부하기도 하였고 지위를 이용해서 총회 규칙을 함부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대구 애락원은 이사회 결의와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의 인허가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대구 애락원이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설립자인 총회에 이를 승인하여 달라고 하는 청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그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애락원 사태가 발생되기도 하였고요. 불법을 저지른 대구 애락원 임원들이 구속되고 사회복지사업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원장과 일부 임원들이 해임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인 MBC PD수첩에 대구 애락원 불법 사실들이 2번이나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발생된 애락원 사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구 애락원 이사회는 대구 애락원 부지를 헐값으로 매각하고 건설업자는 그곳에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구 애락원은 불법으로 애락주택건설이라는 법인을 만들었고 총회에 대구 애락원 부지를 전부 매각하는 데 승인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총회장은 대구 지역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같은 교회 장로를 대구 애락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시키고 대구 애락원의 임원들과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애락원 부지 매각 청원은 쉽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무청인 대구광역시에 허가만 떨어지면 부지는 매각이 되고 아파트 공사는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구 애락원에서 생활하던 원생 50여 명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니까 생활에 대한 것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애락원은 보존이 되어야 하니 매각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대구시 앞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전국에 있는 한센인들이 그 시위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이 되니까 대구시청에서는 원생들의 동의서를 받아와야만 허가를 하겠다 하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원생들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허가가 기간이 지나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애락원이 저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애락원은 없어졌을 것이고 아파트가 세워져 있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후에 또 벌어집니다. 대구 애락원 이사회는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던 원생들을 선별해서 강제 퇴원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못했으니까. 그때 강제로 퇴원된 원생들이 약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어디 갈 데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떠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5세가 되고 당시에 여성 장로였면서 원생 대표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혼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구 에라본 이사회는 그분에게 서류상 퇴원되었으니까 식사와 보조금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노 하면 같은 원생들이 한 숟가락씩 들어서 그걸 모아서 식사 때마다 갖다 줍니다. 이게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진짜.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1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 우리 총회는 대구 예락원을 선교사들의 유지를 받들고 소중한 사적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예락원은 우리 총회와 생각이 다릅니다. 2023년 8월 13일 대구 예락원은 우리 총회를 상대로 총회 산하기관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해왔습니다. 대구 예락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산하기관 지위가 아니라고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소장을 냈습니다. 만약 대구 예락원이 승소를 하면 총회 관리 감독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땅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식회사처럼 이사회 결의로만 가지고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924년 12월 5일 대구지방 서구지원 제1민사지부에서는 대구 예락원은 총회의 산하기관이다 라고 우리 총회 승소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대구 예락원은 이에 불복하고 1924년 12월 27일 대구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대구 고등법원에서는 또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대구 예락원은 2025년 11월 25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현재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대구 예락원은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우리 총회의 특별한 지원으로 이루어진 유산이며 소중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결이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 시간은 총회 역사위원회 전문으로 계시는 손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제 우리 대구 예락원의 근대사적 가치와 우리 총회 한국기독교유산 지정의 당위성에 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발제를 시작하겠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 속에는 제 발표의 목적과 또 문제의식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대구 예락원이 왜 현재 시점에서 기억되어야 하는가? 그건 예락원이 담고 있는 역사성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센인 사역은 한국 선교사에서 근대 의료 및 특수 의료 사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인권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의료 선교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도달한 역사적 자취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 의료, 복지, 인권사가 교차하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때 뭔가 기억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억 매개로서 무엇이 남아있는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 대표적인 한센인 사역을 했던 세 기관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산상해원, 광주나병원, 그리고 또 하나 대구 애락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상해원 초창기의 흔적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광주나병원 지금 여수애양원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광주나병원이 시작되었던 광주 봉선동의 그 자취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구 애락원만 유일하게 예터와 건물 3동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유산은 애락원의 역사성을 오늘의 시점에서 재생하는 기억과 정언의 공간이기 때문에 무엇이 남아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역사성이 현재 기억되어야 하고 또 이 기억의 중요한 매개물인 유형의 유산들이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왜 총회가 한국 기독교 유산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가? 지정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지정을 하는 주체가 왜 총회가 이걸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김명구 장로님 발표 가운데도 말씀이 다 있었지만 대한성교회 유지재단에서 82년도에 이 애락원의 모든 권한을 우리 총회에 이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애락원 책과의 분쟁 속에 있다가 재작년 2024년 12월 달에 대구 법원에서 서부지원에서 총회 산하 기관으로 1차로 판결이 났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법인 설립자권 양도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시행일자를 보면 95년도로 되어 있죠. 원래 82년도에 이양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성교회에서 애락원 측에 우리가 이미 82년도에 권리를 총회로 이양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주요 내용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5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정관상 설립자의 권한 일체를 이양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지금 아직 지금 대법원 판결을 지금 기다려야 하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우리 총회 산하 기관이라는 것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총회는 이 산하 기관을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합당한 지금 총회가 이 시점에서 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떤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총회역사위원회 전문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좀 제안을 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기억의 중요한 매개물이 되는 애락원에 3동의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총회 사적 지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유산으로까지 지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밑에 지정 플러스 지금이라고 해놨습니다.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는 이 키워드도 우리 총회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우리 김병우 장로님의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저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좀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지정의 어떤 시급성이 총회가 빨리 뭔가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시급성이 또 하나의 키워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구 애락원의 역사성을 좀 제대로 파악하려면 미국 우리 북장로교와 대구 선교지부의 초기의 의료 사업 이 배경을 먼저 선이해로 좀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교를 할 때 트라이앵글 선교라고 해서 선교의 세 축이 있습니다. 복음, 교육, 의료. 이 선교를 통해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는 우리 한국의 최초의 근대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광해원은 원래 조선 정부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의 부패로 인해서 광해원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이 광해원의 운영권을 우리 선교회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의료 사역 자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료 사업의 지방으로 확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확장되는 의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부산, 평양, 대구, 선천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선교지구에서도 의료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1897년도에 존슨 선교사가 대구 선교지구에 부임을 하면서 비로소 대구 지역에도 의료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의료 사역은 일반 의료 사역입니다. 한센인 사역은 특수 의료 사역에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의료 사역하고 특수 의료 사역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구분이 필요하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선교지구에서 했던 의료 사역들은 거의 다가 일반 의료 사역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한센 병자들도 있고 결핵 병자들도 있고 또 농맹아들 이런 부분에도 의료의 혜택이 주어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 사역들은 여기에 편성된 재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구 선교지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 선교의 의료 정책 가운데 예산 배정들은 전부 다 일반 의료 사역의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특수 의료 사역에는 예산이 태부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한 예산상의 어려움이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존슨 선교사가 부임을 해서 한센인 사역도 선교지구 안에서 펼쳐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구 선교지구에서는 존슨 선교사에서 이에서 한센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PPT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출발한 이 돌봄은 이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 한센인 사역의 3대 출발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출발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이 존슨 선교사의 한센인 사역이 이제 플래처 선교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저도 우리 김병구 장로님께 이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대구 애락원의 설립에 우리 총회가 관여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제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대구 애락원에 우리가 총회가 해야 하는 귀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락원에 대한 정확한 학술 정리입니다. 학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지금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기초적인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연구가 태부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좀 집중력을 가진 학술 정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의 이제 애락원의 설립자가 누구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술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발제는 이게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교사의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슨이 한센인 사역을 할 때는 개인적 돌봄 차원이었습니다. 전혀 제도화가 되지 않은, 예산도 부족하고 이제 그랬던 돌봄이 이제 플래처는 존슨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안동 성교부로 배속이 되었다가 대구 성교부로 이렇게 오는데, 플래처에 의해서 한센인 사역이 좀 더 체계화가 갖추어지고 제도화가 됩니다. 제도적 사역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플래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나완저 구료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이 플래처가 한 하나의 공헌 중에는 부지, 건물, 재정 이런 세 축이 애락원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애락원 설립의 과정을 보면 이제 1909년도에 시작된 존슨의 한센인 사역은 하나의 전역사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플래처 선교사가 대형 나환자 구료회에 $5,000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915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 플래처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18,000평의 땅을 그 당시에 매입을 했다고 이 플래처 선교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6년도에 이제 건물을 짓고 17년도에 이제 또 100명을 수용하는 이제 큰 건물을 본격적으로 지어서 한센 요양시설로 새롭게 재출발을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명칭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13년도에는 대구 나환자병원, 15년도에는 대형 나병자 구료회 조선지부 유지재단으로, 1917년에서 나병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다가 1924년도에 이제 비로소 법인기관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년은 이제 뭐 애락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구 애락원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정착이 되는데, 애락이라는 한자의 뜻이 그렇죠.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재단 법인으로 전환된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대구 애락원이라는 명칭이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정착이 되는데, 이 명칭에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한센인들은 격리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락원의 이름에서 보듯이 대표적 사회적 소외된 약자들에 대해서 사랑과 기쁨의 공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미는 사회적 위상의 변화입니다. 선교사의 의료 사역을 넘어서 이제 우리 근대 한국 사회의 복지기관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는 시점이 바로 대구 24년도 새로운 재단 법인으로 출발하는
대구 애락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발제의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는 좀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대구 애락원의 이제 우리가 총회 사적 지정의 근거를 가지고 볼 때 첫째는 일반 우리 근대사적인 가치가 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구 애락원의 역사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한국 의료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일제강점기의 역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사회 근대화 과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중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층적 연결이 된 역사에는 해석 자체도 아주 중층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가지로 이렇게 좀 중층적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한센인 의료사업은 근대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한센인 사역은 단순한 자선이나 특수한 질병 치료를 넘어서 한국 근대 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공공성을 가시화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한센병 관리 정책의 선행 모델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서 이제 광주나병원, 부산상해원, 대구 애락원 이 세 기관들이 일제의 국가 정책에 의한 한센인 사업에 앞서서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가 의료 체계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 기독교 의료 선교의 한 부분으로서, 한 일환으로서 한센병 치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근대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근대 의료, 보건, 복지 이 세 부분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대구 애락원만 놓고 보면 이 우리 의료, 보건, 복지의 근대화를 이루는 모멘텀이 애락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료 행위가 뭐냐면 이동진료입니다. 이동진료, 순회진료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에는 가두어 놓고 한센이를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제는 의료진이 한센 병자가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수용 중심에서 예방과 발견 중심으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센인 그 치료 사역에는 획기적인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이동 진료를 통해서. 세 번째는 의료 선교의 지역 사회로의 확대입니다. 자, 이거는 지역 공중 보건 활동과 이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구에서만 내에서만 이동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 지역으로 이제 또 확장이 되어서 이동 진료를 합니다. 그러면 보다 더 농촌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의료 이제 한센 병자들을 돌보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지역 사회로 의료 선교가 확장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한센인 사역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보건입니다. 보건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근대 보건사에서도 굉장히 이 사역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대사적으로. 그 다음 세 번째가 인도주의적이고 전인적 돌봄 현장을 통해서 복음과 의료가 어떻게 사회적 공공성을 획득했는가.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제가 설립해서 운영한 소록도 나환자 갱생원이 있죠. 이거하고 비교하면 확연하게 이런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 또 네 번째 근대사적인 의미는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실 근대기의 역사와 이렇게 중첩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아니고 근대기 한국 기독교가
오늘과 미래에 남겨준 중요한 기억 유산이 되고 역사적 증거가 되고 신학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 에라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근대사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근대사적인 의미를 조금 더 보면 한국 인권사에 있어서 굉장히 초기에 중요한 사례들을 많이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인권 회복의 자리가 이제 아마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이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한센 병자들이 많이 돌아다녔죠. 우리 어렸을 때 모르고 돌 던지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는데 이 일제 강점기 당시에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고난자였습니다. 한센 병자들이.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낙인이 찍혔던 자들을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한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켜준 그런 사역들이 우리 한센인 특수 의료 사역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이런 것이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차원의 인격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거주의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의 권리. 한센 병자들 당연히 치료받을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앙 공동체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서록도 갱생원하고는 아주 대별되는 부분이죠. 우리 부산 상해원, 광주 나병원, 대구 에라원이 공이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운 한센병 돌봄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 공동체로의 모습도 이들에게 부여해 주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노동 자립의 권리. 소위 말해서 질병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자발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생업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생활에 이제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사실은 이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사역들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근대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대구 에라곤과 일제 소록도 갱생원을 통한 일제 국가 정책에 의한 우리 한센인 사업들을 아주 대별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설립의 주체, 동기와 이념, 환자의 위치, 역사적 평가 뭐 이렇게 등등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구 에라곤은 이제 한국 근대복지 인권사의 긍정적인 하나의 원형으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록도 갱생원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한센인들을 가두어 놓고 이렇게 돌보았기 때문에 상당한 반인권적 그 행태가 자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 소록도 갱생원에는 일본인 원장이 워낙 그 많은 인권을 이제 횡포를 부리고 하니까 그 갱생원에 있는 우리 한센인들이 너무 고통이 심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원장이 피살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권이 유린이 되고 폭력이 자행이 되는 그런 현장이었죠. 자, 그런 부분을 보시고, 자, 이제 좀 더 이제 총회 한국 기독교 유산의 지정의 당위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왜 우리 총회가 에라곤을 한국 기독교유산 지정을 해야 할 당위성이 어디에 있냐면, 첫째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신앙 전승의 사명입니다. 신앙 전승의 사명은 교회의 본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라고 하죠. 전승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하라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전하라가 아니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걸 기념해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2돌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증거물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만져집니다. 이런 것들을 유형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 전승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중요한 신앙 유산의 매개물이 되는 유형의 유산을 가지고 증거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증거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은 신약시대의 교회죠. 교회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 그대로 전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론적인 고백에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도 보면 크리드라고 하는 신경에도 보면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적 전승을 가진 교회를 말합니다. 역시 신앙 전승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히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5대 사명이라고 하면 기능과 사명이라고 하면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조금 간과해왔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 전승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유산의 이제 중요성은 뭐냐면 신앙이 전승이 될 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살아있는 역사로 전해진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유산이 이렇게 계속 전승이 될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무형의 유산의 전승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무형의 신앙 유산이 온전히 전승될 때 교회와 신앙은 현재적 문제 해결의 지혜를 과거 속에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적 방향까지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앙 전승의 사명, 유형의 유산의 중요성을 우리 총회가 일찍부터 깨닫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전국에 산재한 여러 신앙 유산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유산 발굴 체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사적이 있고 유물이 있습니다. 지정 근거는 유형의 신앙 유산으로서 역사적, 교회사적, 예술적, 자료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사적으로 또는 유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나 시설에 신앙적 자취를 간직한 터 또는 건조물을 말합니다. 건조물이라고 하는 건 건축물과 또 조형물 아니면 구조물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선대가 남긴 여러 가지 기록물 또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사적이 제53호까지 유물이 제20호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 총회 사정의 그 가치 근거를 가지고 대구 애락원 지정의 당위성을 살펴보면 총회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4가지 가치를 대구 애락원은 모두 충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역사적 가치는 한국 근대 의료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애락원이. 그 다음에 교회사적 가치는 한센인 신앙 공동체의 거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적 가치는 아직도 1930년대에 지어진 귀한 유형의 유산인 건축물들이 근대 건축 양식을 가진 건물인데 이것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근대 건축 양식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료적 가치는 이런 건축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많은 문서가 있고 의료 기재가 있고 상당한 유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료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 4가지 총회사적 지정의 가치 근거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지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총회가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4가지 가치만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당위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일성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 한센인 의료 선교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대구 에라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상해원 초기의 터와 건축물들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광주 나병원도 여수 애양원으로 이전이 되어서 그 역사성은 지금 이어가고 있지만 광주 봉선리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그 초기의 모습은 지금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구 에라곤이 터, 건축물, 유물 모두를 보존을 하고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센인 선교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적 인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교계가 관심을 갖기 전에 에라곤에 지금 남아있는 세 동의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이미 근대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04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을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좀 잘 체계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 지역마다 이제 대학 이제 학술 그런 기관에 이제 분업을 하청을 이렇게 줘서 전국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도 조사를 해서 대구 근대 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라곤의 세동의 건축물이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 대구뿐만이 아니고 대구 경북 지역 다 통틀어서 국가로부터 근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건축물만 따지면 한 50여 군데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진 것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구 에라곤에는 여전히 이제 이걸 보존하고 있는데, 자,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에 여기에 비지정으로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건물들이 지금에 와서 국가 등록유산으로 지정된 것들이 상당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우리 봉화에 가면 척곡교회라고 있는데, 척곡교회가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신청을 해서 국가유산으로 등록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구 에라곤도 이런 이제 국가로부터 보존 가치를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국가유산 지정을 받기에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총회가 또 서둘러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하나의 의미가 공적 활용과 연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시는 지금 대구시 안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 자원들을 5가지 테마로 나누었습니다. 정체성, 교육, 의료, 종교, 글로벌이라는 5대 테마로 분류를 해서 대구시 문화관광자원으로 연계 활용을 하려고 정책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 에라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에라곤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총회 사적으로 지정된 제13호로 지정된 대구 제일교회 구예배당, 그리고 15호로 지정된 교남 기독교 청년회관, 지금의 대구 YMCA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총회가 빨리 이런 걸 가지고 사적을 지정을 해서 우리 기독교 유산으로서도 뭔가를 좀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서 주변 기독교 유산과의 연계를 통한 뭔가 작업을 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대구시의 정책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면 우리 기독교 유산을 기독교 내에서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으로, 공적 유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 지정의 당위성의 근거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총회가 어떤 실행 방안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까? 하나의 3단계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봅니다. 3축 연계라고 할 수 있는데 보존과 교육과 공공봉사입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지 1입니다. 사적 지정과 학술적 역사 정리.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총회가 지금 현 시점에서 대구 애락원에 대한 유지 보존 차원에서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사적으로 지정하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개기관이 아니고 우리 총회의 공적 자산화를 하자는 거죠. 총회의 공적 역사유산으로 이제 전환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기초적인 작업에 꼭 아울러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술적 역사 정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우 장로님께서 발제 가운데 있었지만 대구 애락원의 설립을 애락원 측에서도 이걸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립을 못했습니다. 존슨이냐 뭐 플래처냐 뭐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다 우리 총회까지 설립자로 이렇게 다시 깊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해서 올바른 역사 정리를 좀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총회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테이지가 뭐냐면 바로 이런 기초 이제 작업을 통해서 역사 선교 아카이브 조성 및 구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래에 기록이 된 것처럼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세 번째 스테이지가 이제 상설 역사관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디아코니아 교육센터 하나의 활용 방안인데 뭐냐면 하드웨어가 이렇게 또 갖추어지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발굴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뭐 뽑자면 이제 대구 애락원은 대사회적 봉사와 복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향한 디아코니아 교육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 유산의 네트워킹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총회 사적뿐만이 아니고 지정으로 지정되지 못한 귀한 유산들도 있는데 이 지역의 기독교 유산들을 잘 네트워킹을 하면 대구 애락원을 중심으로 한 이 유산들이 기독교 유산들이 또 하나의 우리 교단 안에 중요한 기독교 랜드마크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서 총회가 보존, 교육, 공공봉사라는 이런 실행 방안을 가지고 박제된 유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으로 대구 애락원을 이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활용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대구 애락원은 정언과 기억의 신앙유산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집을 지어서 온 100년의 자취입니다. 이 자리는 교회사, 의료사, 복지사, 인권사를 동시에 정언하면서 그 정언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종교 전통이나 역사적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 시대의 언어와 삶 속에서 해석하고 역사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정언이고 기억입니다. 그 현장이 대구 애락원입니다. 그래서 대구 애락원은 바로 그러한 정언과 기억이 가능한 신앙유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국교회는 역사인식의 부재, 성장 논리와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너무 많은 유행의 신앙유산들을 훼손 또는 멸시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애락원의 신앙유산 보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으로 다가온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교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총회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실험 방안을
한번 총회 제언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 유산협의회 사무총장인 윤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세 번째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회기 끝나고 우리 선삼문 목사님께서 질의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짧게 이거 다 하면 한 30분, 40분 갈 것 같은데 저는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안에서 끝내야 안 좋겠나 싶습니다. 네, 총회 지정 한국기독교 사적지 활용 방안인데요. 제가 이거 처음에 이 기획을 하면서 먼저 우리 김병우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손상훈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세 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과거 우리 에라곤에 지금 과거가 지금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가 우리 손상훈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적 지정 이렇게 이제 왔고 저는 이제 미래적인 이야기를 제가 처음 기획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이제 미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 그래야만이 변증법적으로 다시 이제 에라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다 생략하고요. 예시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회 사적은 유기적 관계에서 발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총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가, 행정 실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 총회 사적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개가 지금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총회 사적들을 보면 지정하면 이제 또 홀로 외롭게 역사 보존을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그 지금 우리 에라곤 대책위원회에서도 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총회에서 전국에 있는 사적과 함께 유기적으로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랫폼을 붙인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3D 작업을 하고요. 전국에 있는 사적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각 사적이 사이버 박물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희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한국기독교 사적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 유산으로 바뀌기 전에 사적협의회로 되어 있어서 전국 찾아보면 한국기독교 사적협의회 홈페이지 안에 우리 교단 사적과 유물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에라곤이 함께 들어간다면 이게 전국 교회가 함께 플랫폼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기적으로 함께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칼라로 볼 때는 멋있었댔는데 흑백으로 하니까 제가 굉장히 아주 아쉬웠다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 에라곤과 전국에 있는 사적들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생략하고 세 번째는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조 지원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함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냐면 그것도 예시를 들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사적이 5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이 18개죠. 총 70개가 있습니다. 70개 교회가 지금 에라곤이 된다면 53호가 되겠죠. 이번 총회 때 2개 더 올라가니까, 유물이 올라가니까 20개가 되겠죠. 이런 사적 유물들을 우리 교단 차원에서 함께 이렇게 돌아보는, 주일학교, 학생회, 여전도회, 남성교회 전국 순례지를 우리 교단에서 먼저 돌아보는,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50개 이상 교회를 이렇게 순례를 했을 경우는 스탬프를, 그 교회에 스탬프를 미리 줘가지고 그 교회에서 찍어주면 총회에 제출을 하면 그것으로 총회장상을 준다. 또 뭐 30개 하면 역사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탬프 투어를 하면은 보다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두 번째, 크게 두 번째인데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 유산협의회 워크숍에서 우리 정영택 총회장님이 발표를 그때 했던 내용들을 제가 차용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일학교 학생의 모든 단체들이 성경학교나 이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건물에 가서 주변을 살펴보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까, 이 건물을 볼 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스케치하고 건물을 사진 찍으면서 돌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는가, 이것을 교회 학교 교육으로 우리 한국교 우리 총회에 적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의 역사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녹아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라곤의 문제가 1914년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면 우리 교단으로서는 전국에 가톨릭보다가 또 감리교보다가 훨씬 더 앞서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가톨릭이 지금 가장 앞서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입니다. 불교는 조금 미흡한데도 가톨릭하고 거의 비슷하고, 우리 교단이 전국에 있는 감리교나 이 다른 교단보다가 가장 먼저 지금 이런 제안들을 오늘 발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탬프는 사진 아까 찍은 것은 사실 이거 김수환 추기경 거기입니다. 가시면 스탬프 도장을 찍고 이거를 가톨릭 본부에 내면은 이걸 이제 상을 주는 거죠. 이런 형태의 진행을 되고 있다. 요 발표문 던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60페이지. 해당 지자체와의 사업 연계를 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에라곤에서는 지금 과거의 문제가 매여가지고 여기에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총회 사적들과 함께 이제 사적이 지정되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제가 두길교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 계획서를 썼는 건데요. 지난번에 무주군에 제출을 했었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계가 된다면은 두길교회의 역사적 이야기들, 예를 들면 이제 에라곤의 역사적 이야기들을 쭉 이제 지자체와의 연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에 가면은 이것을 프로그램, 순례, 제가 이 지자체에 냈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지자체는 순례를 별로 그렇게 안 해도, 그래서 관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는데 저도 관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결국 관광 사업을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순례고 선교고 은혜죠. 이것을 지자체와 콜라보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에라곤이라고 하는 이 곳은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순례가 오고 전국에 우리 교단의 아이들이 거기 프로그램화 시켜서 온다면은 그곳에서 성찬식을 건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 교회, 우리 사적 교회들이 몇 교회가, 저희 교회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적의 순례객들이 오면은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 성령의 은혜,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에라곤에 있는 그 어떤 정신들, 그것이 현재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도슨트 교육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이드 교육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도슨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슨트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에라곤이라고 하는 동네는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거기 단순하게 관광 가이드로 가가지고는 아무런 은혜가 안 받는 거죠. 의료 장비 이런 정도.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어떤 거기에 있다면은 그 성령의 은혜와 어떤 관광 가이드 역할, 이 도스트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함으로 통해서 이 에라곤과 전국에 있는 사적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되어져 간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길게 얘기할 걸 좀 짧게 얘기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